세월호 참사 이후 5번째 맞는 봄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당시 사건의 아픔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많은데도 정치권에서는 아픔을 비하하는 막말까지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논란이 되고 있는 SNS 글, 시청자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는 세월호 5주기인 오늘 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 그리고 그 관련된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발언을 직접 언급을 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들께서도 그 일일이 그 논란된 발언을 최대한 언급을 해주지 말아 주십사. 저희가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참 먹먹하고 무거운 하루입니다. 날씨마저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 여야 대표들이 일단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안산 기억식 행사에는 가지 않고 인천으로 가서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충돌 방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5년 전 오늘 아주 참담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사실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회적 갈등 조짐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시기에 이 안산을 가게 될 경우에 안산은 주로 단원고 유가족 중심입니다. 네. 근데 인천의 경우에는 일반인 추모식 위주거든요. 그다음에 3시에 있는 안산에 갈 경우에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충돌을 피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마땅하지 않았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충돌이 있더라도. 개인 예. 의견인데 그만큼 민감했던 것이죠. 하나는 이 당내 소속의 전현직 의원의 이 발언 파문, 예. 또 본인 스스로 이 단원고 유가족으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이 된 것이죠. 예. 바로 이런 부분이 된다면 가면 상당한 충돌이 있었으면 분명하니까 또 이 행사 자체가 상당히 또 파행을 겪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따질 때 가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실제로 부담이 될 만한 게 이 오늘을 앞두고 유족과 시민단체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1차 명단을 발표를 했고 네. 그 안에 황 대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배 소장님 말씀 분석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2년 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그 자격으로 팽목항 행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지금과 차이가 있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유가족들이나 뭐 4.16 그 무슨 4.16 연대죠. 예. 4.16 연대에서 어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18명 재수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책임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보고 차명진 의원도 좀 격해져가지고 그런 발언을 또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충돌은 거의 상당히 높죠. 충돌 가능성이. 예. 그렇게 되면은 당원 입장에서는 또 충성스러운 당원 입장에서는 유가족을 더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추모의 자리가 또 반목의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거는 고인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유족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네. 명단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혹시 뭐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왜 황교안 대표가 올라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당시 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예. 이 책임자 처벌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데 예. 한편으로는 지금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세월호 사고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참사였기 때문에 뭐 감정적으로 도저히 이겨내기가 힘든 부분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 유가족 차원에서는 충분히 책임을 또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이 부분은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 예. 즉
세월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다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맞닥뜨리다 보면 기성 전 황교안 대표 지금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죠. 김학의 전 차관권도 그렇고. 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기성 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가면 충돌만 있고 해결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쟁화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면 이건 좀 더 차분하게 정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당시입니다. 예. 그 책임을 질 만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될 일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느냐 이것 때문에 두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비단 유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여론조사를 또 이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을 제가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여론 불감증인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완전하게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 예. 또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300여 명 이상이 희생됐고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처벌된 사람은 경정, 함장 정도만 이 처벌이 됐다면 이건 참 그 선장이야 이제 당연 책임이 있겠지만 관련된 행정적 책임자가 누가 제대로 처벌을 받았느냐는 이의 제기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차분하게 수사를 하고 아니면 아닌 대로 또 맞으면 맞는 대로 밝혀지면 될 일인데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기성전 황교안, 기성전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재수사가 필요하면 사실 황교안 대표에게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재수사는 필요하지만 뭔가 정쟁으로 이용된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글쎄 이제 재수사는 필요할 텐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책임이 연장선상은 있을 수 있는데 책임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형사적 또는 책임을 져야 되느냐,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또 별개의 그 실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죠. 있다면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네. 아마 그 당시 해경에게 아마 좀 의혹으로 제기되는 게 뭐 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말라 그리고 당시에 광주지검 있는 검사들을 뭐 인사 좌천을 시켰다거나 이런 부분을 지금 좀 문제를 삼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쨌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약간 정치 공세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할 부분이고 경찰의 수사라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예.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했던 황교안 전 장관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감정은 이해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게다가 이거는 특조위 같은 데서 얘기를 했으면 뭐 그럴 법하다 해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얘기했으면 뭐 그게 정치 공세가 됐든 뭐가 됐든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족과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한 거란 예. 말이죠.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대표가 된 이후에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시점상도 그렇죠. 게다가 이 문제가 내년 6주기는 총선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분위기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증가시켜서 결국은 총선 때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당하는 거냐 이용을 하는 거냐라고 네. 하는 측면부터 봐야 하는 거고 만약에 이용을 당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냉정히 봐야 하는 거고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양쪽에서 싸움의 빌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사실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도 언급을 했고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막말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좀 우선 어떻게 이 글 보셨습니까? 여론 불감증이죠. 예. 그 이상 뭐 그 이하도 아닌 있어서는 안 되는 다수의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일부에서는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는 또 소수 의견, 또 일각에서는 다른 이견 또는 다른 식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여과 없이 그것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은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2번을 생각하고 예. 정치인들은 10번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예. 이건 별개로 가고 예.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2가지를 저는 짚고 가야 된다. 하나는 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돈요. 예, 예. 유가족들이 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 이 보상금을 받은 예.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제 천안함과 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안보 이슈하고 비교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또 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또 이념 정쟁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천안함은 천안함이 있고 천안함에 관련돼서 당시에 피해 장병들이 충분한 또 유가족들이 보상을 못 받았다면 그건 해야 됩니다. 예. 또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별개예요. 근데 왜 천안함은 이렇게 했는데 세월호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예. 또 하나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이 왜 그 상당한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들은 별로 재난, 안전과 관련된 기여 활동이 없냐?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망자 유가족들 또 예. 단원구 유가족들이 어떤 또 봉사활동을 했는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흔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각종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재난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심지어는 동남아의 재해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던 지역까지 가서 현장 활동도 했고 심지어는 이 사랑의 열매죠. 이 사랑의 열매의 생존자 유가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은 것을 재난을 위해서 좀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부했던 건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모르게 봉사활동을 한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조차도 팩트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것을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세월호 이 진상위원회에서 협조할 것도 협조하고 이런 부분 난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좀 여과해서 의견 제시를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이 꽤 올라는 가 있지만 네. 그래도 위태위태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생적으로 단단하게 다져가는 지지율이 아니면 이런 발언을 통해서 당 전체의 지지율이 위협받습니다. 또 하나 정치인은 자기 지역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역구 내의 중도층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지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초재선 의원이 아니라 중진 이상급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이 또 전 의원이 왜 그랬을까? 이건 저는 충분히 좀 성찰에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지금 정진석 의원의 SNS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런 뭐 막말이라고 불리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들 세월호와 관련된 왜 이건 보수라고 자칭하시는 분들 혹은 뭐 한국당이나 현재 야당 왜 이런 쪽에서 주로 나올까요? 저는 그 부분 이게 이념이나 뭐 좌우를 따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세월호 예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 이거 피해의식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족을 중심으로 해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족이 불만을 야당 쪽에서 그 당시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서 계속 지난번에 탄핵 사태 때도 세월호 유족들이 일선에 섰지 않습니까? 예. 여기 광화문에서 일선에 뭐 세월호 유족 그리고 이선에 민노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력 부대로 활동하고 그렇게 된 결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방명록에 고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을 생각할 때 정권을 빼앗긴 쪽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그것도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걸 대응하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 트라우마가 진짜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기억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기억식이란 이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사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한을 기억할 거냐. 이거는 소모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끊임없이 복수에 복수를 낳아요. 그거는 한 발짝도 대한민국이 나가지 못하는. 기억해야 할 거는 위기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 예. 시스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할 것이냐. 국가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느냐에 따라서 진상규명의 부분. 진상규명이죠. 그러면은 진상규명이 됐다고 해가지고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도 없어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또는 한이 있는 분들은 무엇인가 호소를 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을 해도 마음으로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진상은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예. 5년이 지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한테 맡기고 믿고 맡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도 못 믿겠다고 하고 일선에 복귀하지 않고 뭐 광화문에서 팽목항에서 그러는 것들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망자들이 바라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유가족께서 이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믿고 예. 일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적으로 불행할 뿐만 아니라 치유가 안 돼요. 사실 치유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기억들을 계속 죽여나가면서 일상적에 더 많은 기억들을 쌓아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다시 리마인드하고 재생산하면서 그 상처를 다시 파헤치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 시스템을 믿고 여기에서 진상규명을 해줄 거를 믿고 문재인 정부 뽑았잖아요. 그럼 예.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마저도 못 믿고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상황을 벌어지는 거는 국가나 개인 차원에서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다. 대통령도 공감하십니까?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었던 만큼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믿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오히려 유가족들은 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 저는 가만히 이런 우리 사회적 국가적 이슈들을 보면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진상규명입니다. 초기 진상규명 때 검경이 충분한 기능을 사실은 했었어야 되죠. 예. 어떤 일이든 미스터리가 되면 이건 정정이 되고 이건 의혹이 되고 예. 이것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프랑스의 지금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지 않습니까? 예. 아주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가 좌우로 나눠지나요? 그리고 이 몇 년 전 숭례문이 불탔을 때 좌우가 나눠졌나요? 근데 명확하거든요. 검경이 이런 수사를 해보면 별로 차이 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작동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월호를 봐도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지어는 사망과 관련해서도 지금 서로 간에 의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근의 일들도 그런 의혹들이고 천안함도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근데 충분히 저는 검경 수사를 하고 이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가야 되는데 끝까지 믿으려 들지 않는 이 정치권의 행태 자체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검경이 우선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그다음 이것을 충분히 명백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 수 있는 신뢰 기능이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가 정말 중요한데 벌써 5년이나 지났다는 게 참 안타까운. 물론 예. 초기가 중요하죠. 첫 번째 질문 아까 답 안 주셨습니다. SNS 예, 예. 발언에 대한 생각 당연히 이건 부적절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과를 하고 예. 반성하고 숙고하겠다. 다시 그래서 방송도 자제하고 페이스북도 안 유튜브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늦었지만 그 합당한 처사였고 당 차원에서도 지금 윤리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당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하고요. 예.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정치쟁점화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안도 지금 세월호 문제도 복잡한데 이런 네. 것들을 또 파생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를 임의선 강행을 위해서 인명 강행을 위해서
성동격서식으로 이쪽 이슈로 계속 만든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요.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건 냉정하게 본인의 사과를 하고 예. 그다음에 당에서 윤리해서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에 법적으로 가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렇게 과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예. 제가 보기엔 국론 분열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캐릭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 잘 알잖아요. 예. 사실 이성보다는 감성이 많이 앞서는 분이죠. 그렇죠. 원래 그림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예인 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선도 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은 파괴력은 있으되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차명진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 네. 차명진 의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미 사과를 했고 자기가 흥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또 다시 그 다른 반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을 좀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해소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당의 처분을 기다리자. 네. 알겠습니다. 이 여론에서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저는 소장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예. 네. 이게 좀 여지를 두게 되면은 또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유명해지는 건 결코 본인 스스로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또 건강한 이 사회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에도 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무조건 하고 유명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호감도가 아니라 비호감도가 높아지면 결코 유리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차명진 전 의원 말고도 5년 동안 망언을 한 보수 야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사실 저는 어떤 피해의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월호 사고가 또 빌미가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거든요. 네. 당시에 7시간이라는 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내리 속에 확 박혀 있는 그렇죠. 그런 수치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오히려 반면교사로 얻어가야 될 것은 제대로 우리가 이런 국가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럴 때 이 리더가 이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적어도 대통령이 부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머지 이 주무부처 장관, 국무총리라도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될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서 세월호 사고 때문에 지난 5년간 이 보수 또 보수 정당이 받은 피해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더 이런 이 사회적인 상처, 이 안산의 상처, 단원고의 상처, 이 상처를 더 저는 보듬어 주는 것이 네. 오히려 보수 정당에 중도층이 유입될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우리는 만약에 그런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화 선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 막말, 그 망언 이런 부분들이 생일 아닌가요? 생일, 죄송합니다. 예, 영화 생일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네. 지금 네. 선물이라길래 좀 헷갈렸습니다. 예. 말씀. 예, 말씀하시죠. 아니 잠깐 무슨 영화였지 생각하니까 예, 저희 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막말 망언이 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사실은 이 산에 대해서 특히 한국당에 많은 거지. 사실 정치권 전체가 말이 너무 거칠어요 요새 보면은. 그렇죠.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지금 여당 쪽에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습니까? 사실 예전에 진짜 입에 담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뭐 그 이후로 뭐 일일이 얘기하기도 방송용으로 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가 이 막말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 막말이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정치를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안을 볼 때 냉정하게 보되 아주 품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말씀해 생각합니다. 주셔서 사실 막말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어서 네. 뭐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8회입니다. 네. 근데 품격 언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품격 언어상. 이걸 정진석 의원이 오늘 3시에 수상을 하러 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수상을 마무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품격 언어상을 수상을 한다. 오늘 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네요. 상을 받는 공교롭게 또 이 발언 반문이 있었던 이 시기에 네. 또 안산에서는 추모식이 기억식이 있는 그 시간에 예. 수상을 하게 된다.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가 돼야지 이 상황을 보는 국민들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정도의 품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상당히 아쉽죠. 논란이 되고 있고 앞서 뭐 저처럼 이 생일을 선물 정도로 실수한 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뭐 품격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발언 반문은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시상을 하는 쪽에서도 이 상의 주최자 쪽에서도 이거 우리 상당한 또 논란이 되겠네 이러면 상당히 또 난처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러지 말았어야 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려스러운 게 과거의 수상자 8회라고 하셨잖아요. 예. 과거의 수상자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한 사람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에 정치인들이 아름다운 말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천받기도 힘들고 실제로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받은 메시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뜨뜨미즈가하다는 그 평가를 들을 그런 정치 풍토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누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 전체가 이대로 가면은 공멸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국가 통합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넘겨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임명을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론, 국민 눈높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요. 여전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여론은 부적격이죠. 예. 뭐 관련된 여론조사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이 전체 의견도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적격이 한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지어는 2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부적격이 우세했고 지금 54.6% 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적으로도 호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이 부적격이 부적격하다. 우세를 했는데 중요한 건 중도층이거든요. 중도층에서는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부적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 핵심 지지 기반이죠. 진보층에서도 적격과 부적격이 거의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비슷하게. 예.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만큼은 50%가 살짝 웃돌았어요. 적격이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에서도 데스노트에 썼다가 예스노트로 예스노트로 바꿨습니다. 옮겼거든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0% 살짝 웃돌고 있는. 간당간당하는 수준. 네, 간당간당. 이걸 본다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미선 후보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중요도가 높아졌나. 그런데 예.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미선 후보자가 부산이죠. 예, 여성이죠. 예, 40대죠. 예. 바로 이런 부분 또 친노동 성향이죠. 국정 철학과 상당히 맞아떨어지는데 새로운 인물인데 예. 다양성이 보강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이 헌법재판관이 중요합니다. 구성에 따라서 낙태죄가 위헌이 합헌이 됐지 않습니까? 되거나 헌법 불합치가 위헌이 됐죠. 이처럼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도 여전히 진보 성향 이슈를 끌어갈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발을 빼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가 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김 사장님 넘겨가기 전에 하근이 된 것은 예. 남편입니다. 하근이 된 건 남편이었다. 자, 말씀을 넘어왔습니다. 받아서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지방대 출신의 여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원칙에 굉장히 적합한 예.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주식에 대한 그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서울대 출신의 남성의 잘 나가 5억을 넘는 연봉을 받는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서 과거에 없었던 맞짱 토론 제안다 하고 예.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네. 과연 이 후보가 이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헌법재판관이 되면은 남편이 휘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정말 이렇게 하면은 자중하느니만 못한 아주 그 최악의 카드를
지금 처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지지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론 지지도가 초반부터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대응 방식을 보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행하겠다라는 건 여당 내부에서 과반 조금 넘는 핵심 지지층만 보고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을 하고 나면 아마 한국당에서는 아주 크게 반발을 할 거고 네. 분명히 청와대 민정라인에 대한 책임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계속해서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뭔가 변화가 생길까요? 경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경질하게 되면 지금까지 인사가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 우리가 합리적으로 여론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내부의 판단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관련된 여론을 보면 인사 문제가 있었냐, 예.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그런데 경질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면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지지층이 또 결집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과 경질을 하는 것과는 좀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충분히 이 인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이 이탈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 30%대 후반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남북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과연 이 청와대가 어떻게 현명하게 수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질은 아니고 조국 수석 내년 총선 앞두고 차출론 계속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얘기도 되고 있는 것 같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지금 핵심적인 쟁점인 것 같아요. PK 지역 혈투가 벌어질 거다라고 예. 많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김경수 지사도 저렇게 돼 있고 예. 그러면은 거기에 얼굴이 될 수 있는 누군가 인물이 있어야 하는데 친문의 핵심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조국 수석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여권에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상처를 좀 주자. 이렇게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정쟁의 부분이고 네. 사실은 이건 국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국정으로 보면은 지금 조국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도 우병우 수석 지키려다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혹시 반복될까 봐 보수 진영 중에서 국가를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경질이냐 아니면 유임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자진 사퇴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어요. 영전을 해가지고 다른 자리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네.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경질인데 형식적으로는 승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YS 때도 경제수석 같은 사람들은 경질성 승진 같은 형식으로 많이 뺐어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경질이다 했지만 본인은 명예를 지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장하성 대사 같은 그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XOX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네. 국정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중간 점에 정말 많은 변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흑백 논리로 접근한다고 하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